미래엔 언어와 매체 1-1단원 다시 소단원 첫 번째 언어와 우리의 삶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 교과서 언어와 매체죠. 그래서 이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1단원에서는 이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본 다음 이 언어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국어, 국어에 대해서 한 번 더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지문 한번 보면서 이 언어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언어란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와는 어떠한 점이 다른가? 여기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소리나 특정한 몸짓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 동물의 언어와 달리 그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다. 그 다음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는 바로 자의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예시는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자의성과 창조성 외에도 언어에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의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의적이다 혹은 자의성을 가진다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결합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언어가 어떠한 음성이나 혹은 어떠한 문자를 바탕으로 뜻을 나타낼 때 왜 이 글자, 이 소리가 이 뜻이야 라고 물으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의성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대 그리고 각 국가별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식물을 꽃이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이걸 모두 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의성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기호성과도 아주 큰 관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자의적인 것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가?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모두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이러한 자의성, 결국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언어의 창조성이란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단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소리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정된 소리나 한정된 문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시 이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사례 한번 언급을 하자면요. 우리 교재에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단계를 놓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제 좀 나왔는데요. 창조성 관련해서도 이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사례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의 창조성, 아이의 언어 습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는 이 문장을 응용하여서 하늘이 예쁘다, 새가 예쁘다, 그림이 예쁘다와 같은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제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가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관계에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 나오느냐? 사례를 주고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언어와 사고의 관계인가? 언어와 사회의 관계인가? 언어와 문화의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언어와 사고 먼저 살펴보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예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말이 먼저입니다. 언어가 먼저죠. 마음도 고와진다. 사고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리킬 때 저기 여기보다는 여기저기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어와 사고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를 잘 찾는데 이 방향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틀리는 사람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도 꼭 주의 깊게 살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가지고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 사고력도 발달하고 다시 사고력이 발달하면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 이렇게 상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활동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방금 그 문장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명확하게 무엇이 먼저인지 묻는 그러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놓고는 언어가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되게 애매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어와 사회 그리고 언어와 문화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가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 무엇이 사회이고 무엇이 문화인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례만 주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충분히 구분해서 기억을 한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와 사회 예시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 달라지는 지역 방언, 언어와 사회의 관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고요. 또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사회적인 요소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 달라지는 사회 방언 역시도 이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예시, 인식이 변화함으로써 어떠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서 그 직업을 부르는 말이 달라진 경우, 이거 헷갈려 하기 쉬운데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언어와 문화 함께 살펴보면요. 언어와 문화에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요소, 문화적인 특징들이 반영된 남녀 간의 상하 관계라든지 혹은 예절 이러한 것들 반영된 친족어가 발달했다는 점, 혹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유교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언어가 그쪽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헷갈려 하기 쉬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 그리고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 이렇게 자연 환경 때문에 이러한 언어가 발달했다 사례 들고 있는 거 모두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어떠한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자연 환경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에 맞게 발달을 했고 그 문화에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아서 언어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식문화 때문에 특정 음식 이름 있는 것, 그리고 활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어의 라이스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건 역시 농경 문화, 그리고 밥을 먹는 식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 전부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에 해당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같이 불러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2번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 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어와 사고, 그리고 사회,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는 내용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활용해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사회 방언은 지역 방언까지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내용 지문 굳이 읽지 않아도 사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사회 방언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계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면 이걸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회 방언이 지역 방언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2번 사회 방언의 요소에 높임법의 사용 양상의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회 방언이라고 하면 세대 간의 차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라든지 혹은 직업에 따른 차이, 직업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같은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어른 세대가 쓰는 자네, 댁과 같은 단어, 그리고 하계체 등의 상대 높임법을 청소년 세대에서는 쓰지 않는다든지
혹은 청소년 세대에서 쓰는 신조어를 어른 세대에서 잘 쓰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의 예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높임법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안 하고도 사회 방언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2번도 틀렸다. 그 다음 3번 사회 방언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우리말의 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본문에서 사회 방언에 일단 속담이 포함된다 하는 내용 확인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가 쓰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문화의 차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4번 청소년 세대와 어른 세대가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면 이도 사회 방언에 속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세대 성별 계층 중에서 청소년 세대와 어른 세대는 이 세대 차이로 인해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 방언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리고 5번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는 어휘, 표현, 말하는 방식 등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 방언의 기준 중에 성별도 있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 설명하는 부분 보면 일부 나타날 뿐이지 그 차이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요소에 비해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차이 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5번도 잘못되었다. 정답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내용 설명할 때 확인하지 않았던 활동 내용인데요. 어떠한 심리 학자가 참가자들에게 같은 그림을 주고는 다른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써서 함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가자들이 이 그림을 인식할 때 이 글자를 보고는 아 이게 아령 그림이구나. 그래서 아령이랑 비슷하게 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 안경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림을 본 사람은 아 이게 안경이구나 해서 모양을 좀 더 안경과 비슷하게 그렸다. 같은 그림인데도 아령인지 안경인지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자신이 본 글자와 유사하게 그림을 바꾸어 그리더라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결국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인 거죠. 아령 그리고 안경이라는 언어가 이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 사례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부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의 자존감이 더 낮아졌다 하는 건 이 부정적인 말, 언어가 아이의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죠.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다. 보기의 사례와 일치한다. 그리고 2번 우리는 실제 색은 다르지만 산과 나무, 바다, 교통신호의 녹색을 모두 파랗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색을 파랗다라는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세분화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 색과는 관계없이 이 색을 하나의 색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더니 강아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하였다가 이 명칭이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구색으로 표현했다 하는 건 이 살색이라는 언어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바꾼 거죠. 언어를 바꾸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 5번 우리는 사망, 죽음을 나타낼 때 단순하게 가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돌아가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고에 언어 표현이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방향이 5번만 다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억, 나는 어제 공부를 하겠다는 문법에 맞지 않는다. 어떠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문법이라는 규칙에 맞게 내용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거. 언어의 규칙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니은, 하늘은 히읗, 아, 니은, 리을의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을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분절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도 분절성이고요.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을 인식할 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한다 하는 것도 분절성에 해당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디귿,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하고 고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개의 새끼를 나타낼 때는 강아지라고 하자 약속을 했기 때문인 거죠.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리을, 우리 고양이 이름을 야옹이라고 지었다가 나비로 바꿨다. 일단 고양이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건 사회적인 약속과는 거리가 멀죠. 여기에서 사회성 떠올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내가 내 고양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고양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와 이 고양이를 부르는 이름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 미음, 공부를 활용하여서 공부하자, 신나는 공부, 신나는 공부를 함께하자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건 한정된 단어를 활용하여서 무한히 많은 문장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례들이 언어의 특성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첫 번째, 언어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단원 두 번째 국어의 특성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우선 국어의 특성, 크게 음운, 어휘,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음운부터 살펴보면 다시 영어와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서양 언어에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흔히 우리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G나 K, D나 T, B와 P가 대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양 언어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적거나 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 G나 K는 기억,
그리고 D나 T는 디귿, B나 P는 비읍이라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소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말의 기역과 쌍기역 그리고 키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었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냥 G나 K 같이 하나의 소리처럼 들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찰음 F, V 그리고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말의 음소에 맞게 지금 프리, 바이올린, 스릴과 같이 마찰음이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소리를 활용해서 적는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활동에서 지금 이 특성과 관련된 게 나왔었죠. 여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파이팅 그리고 맥베스 원래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 마찰음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 같기도 한 거예요. 1대1로 지금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읍으로 적고 어떤 사람은 히읗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나뉘는 것, 그 이유, 국어에는 마찰음 F, 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국어 음운과 영어의 음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꼭 이 예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 언급을 하면서 이 외래어를 이렇게 적는다 하는 건 전부 다 국어 음운과 영어의 음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에 맞도록 맞추어서 적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어 음절의 첫 소리에서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스프링, 지금 영어에서는 원래 한 음절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나누어서 적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국어 음운의 특징이다. 이 세 가지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들어서 적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어휘로 넘어와서 어휘는 일단 종류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3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한자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외래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도 문제에서 선지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자어가 가장 많더라. 그 외에도 국어에서 발달한 어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발달했다, 의성어나 의태어 발달했다, 색채어 등이 발달해 있다 하는 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도 학습 활동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학습 활동 첫 번째, 국어의 색채어가 발달해 있다 하면서 노란색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여서 느낌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성어, 의태어 발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음이나 모음의 차이를 통해서 그 느낌을 다르게 전달한다 하는 거 사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해 있다 하는 것도 국어의 어휘적 특성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어 문법의 특징인데요. 국어 문법 특징 첫 번째, 문장 구조,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순이 정해져 있지만 또 조사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어순의 변화가 자유롭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등이 생략되기도 한다 하는 것도 자주 출제되는 선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잘 발달했는데 이 조사와 어미는 역할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차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차어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차어는 무엇이고 왜 우리말이 교차어로 분류가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해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 굴절어라든지 혹은 고리버라든지 하는 건 무엇인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교차어라는 용어 그리고 교차어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 국어 문법은 또 항상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하는 거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높임 표현 빼놓을 수 없겠죠. 높임 표현이 복잡하게 발달한 것도 국어 문법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특징을 영어와 비교를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어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 제시된 우리말 문장을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문형을 지키면서도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순의 변화가 자유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또 이게 가능한 이유, 조사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국어는 수식어가 얼마나 길어지던 항상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하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어에서는 청자 그리고 대상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에 국어에서는 듣는 사람 혹은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진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활동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조사라든지 어미 드러나는 것들 이런 부분은 또 교차어의 예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조사와 어미를 통해서 바뀐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한국어의 교차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제 이렇게 국어의 특징과 관련해서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특징인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 사례인지 묻는 문제 그리고 사례 없이 그냥 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세계 속의 한국어 파트와 관련해서는 내용 확인 문제로 가볍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국어의 세계 속 위상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러가 볼게요.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어의 특징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지금 보기 1을 보면 목고지, 집합, MT 모두 같은 지금 각각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사랑할 당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이다 되어 있는데요. 문장을 보면 지금 사랑할, 사랑하는, 사랑했던 이렇게 어미를 통해서 문법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할 당신, 사랑하는 당신 전부 수식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 피수식어가 따라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니은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미음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관계 나타내기 위해 할, 하는, 했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과 리을이 왜 틀렸는가? 디귿, 국어의 문장이 대체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목적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지고 국어의 문장이 어떠한 순서로 나타나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디귿,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리을,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등이 발달해 있다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예시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 미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보기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 때문에 애를 먹는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말과 영어의 음운들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의 F 발음, 우리말에는 없는 음운이죠. 마찰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 반대로 영어 화자들은 우리말의 모음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워한다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 뿔, 풀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있는 우리말 자음의 대립 체계를 보여주는 예시이죠.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또 영어 사용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반대로 영어 사용자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유성음, 무성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린다. 들리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 이 음운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랑 말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F 발음 이야기를 하면서 F와 V 같은 이 마찰음들 없기 때문에 구별해서 듣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국어에는 마찰음 F, V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F와 V,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러한 구별 체계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리고 2번 국어 음절의 첫 소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죠. 국어 음절의 첫 소리에는 무조건 자음 하나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음절의 첫 소리와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 뿔, 풀을 쉽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소리가 서로 대립해서 각자 다른 음소로 기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다. 그리고 4번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은 소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화자들과 영어 화자들이 이걸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소리는 똑같은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는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국어에는 서양 언어와 달리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이 없다 되어 있는데,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 영어에서 B와 P 그리고 G와 K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구분을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똑같이 들리고 우리가 똑같이 발음한다. 우리가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고 또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어에는 이러한 대립 있지만 국어에는 그와 달리 대립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6번의 정답 2번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어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우리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2번 국어의 어휘는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순으로 그 수가 많다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 한자어가 가장 개수가 많다 이렇게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도 선지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가 가장 많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2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외래어, 고유어 순서 적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많은지는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외래어가 점차 늘고 있다 하는 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현대국어는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가장 많다 되어 있는데 외래어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가장 많다는 내용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4번 외국어에 비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단순하고 적은 편이다 되어 있는데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친족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선지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한국어는 친족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꽤나 많이 발달한 편이죠. 외국어에 비해서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의성어나 의태어는 감감, 깜깜, 캄캄처럼 모음을 통해 다양하게 느낌의 차이를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의성어나 의태어가 발달해서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만 가지고도 다양한 느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건 맞아요. 의성어나 의태어 발달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잘못 들고 있습니다. 감감, 깜깜, 캄캄은 각각 지금 첫 소리로 사용된 자음의 차이를 통해서 느낌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모음을 통해서 느낌의 차이를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1-1단원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원은 문제가 출제될 때 되게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지를 볼 때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요. 또 지문 내용 없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경우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좀 작은 것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단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매체란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매체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 문자, 발명돼서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다가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라든지 문자, SNS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매체이다 하는 거죠. 매체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하고 공유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 또는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 하면은 전부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체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이걸 통해서 하기만 하면 전부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음성도 문자도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림, 음악 같은 것도 전부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매체를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매체, 바로 음성언어, 말과 문자언어, 글자인데요. 우리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잘 알고 있죠. 말은 말소리뿐만 아니라 억양,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록을 해 놓으면 사실 이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하여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시공간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쓰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후 나타나는 인쇄 매체라든지 혹은 음성 매체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소리와 문자를 매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격을 조금 구분해서 교과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책과 신문처럼 어떠한 자본이 들어가서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해낸 그러한 매체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문과 책은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문자 언어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라디오 같은 음성 매체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대중매체 혹은 매스미디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거 음성 언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보았던 이 음성 언어와 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이 매스미디어의 경우에는 송신자는 하나일 수 있겠으나 수신자는 여럿이죠. 그렇게 다수에게 동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대신 방향은 공급하는 사람, 송신자가 받는 사람,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고요.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를 비교하는 내용 역시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인쇄 매체도 책을 많이 뽑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중매체와 인쇄 매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쇄 매체는 문자 해독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은 이해하는 정도, 지식을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영화 같은 영상 매체는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하고요. 문자 해독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더 빠르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대중매체의 시대가 지속되다가요. 요즘에는 다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뉴미디어라고 부르고요.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을 모두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뉴미디어는 기존에 있던 매체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겠는데요. 그 전의 대중매체는 일방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했어요. 방송국에서 개인들, 각 가정에 TV를 송출하는 것밖에 못했죠. 가정에서 방송국에 의견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 결합을 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댓글창 등을 통해서 시청자가 바로바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방송을 진행하는 측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해당이 되겠고요. 또 1대1이나 1대4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적으로 다대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뉴미디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미디어는 만드는 것도 보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지 내가 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방송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교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제 누구나 이러한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지식을 주고받고 또 지식을 생산하고 하는 거죠. 또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본문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 포인트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시 여기 매체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매체는 음성 언어 최초로 시작됐고요. 가장 마지막 뉴미디어까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순서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와 음성 매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언어와 인쇄 매체도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매체들에 속하는 것들이 다시 무엇이 있는지 그 예시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특성도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체가 가지는 복합 양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합 양식성이란 하나 이상의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다양한 언어 양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거의 책과 오늘날의 텔레비전을 비교해서 이 복합 양식성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책은 대부분 문자로만 의미를 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 양식만을 활용한 매체였다 한다면 오늘날의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화면에다가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 음성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이미지나 문자 등도 우리가 자막처럼 효과처럼 이렇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4-5가지 언어가 통합되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각을 기반으로 한 언어 양식 외에도 4D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촉각이라든지 아니면 후각이라든지 하는 것도 역시나 이 복합 양식성의 하나로 활용이 되는 언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언어도 되게 넓은 의미로 사용된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라든지 음성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언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쓰이면 복합 양식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제 매체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지, 의사소통하는 데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란 기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아닌 인터넷이나 팟캐스트,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하나로 속하겠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와 방송국이 즉각적으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겠죠. 뉴미디어에서 매체 언어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 인터넷 방송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서 가상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매체 언어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음성 언어에서부터 가상현실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점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인 경향이 발달하고 있고 또 그만큼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매체가 늘어나고 또 중요해질 것이다 하면서 본문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1번 인쇄 매체는 영상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아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문자 해독 능력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책이나 신문 같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매체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문자 해독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독자가 문자 해독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책이나 신문은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면 영향력이 있다,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영상 매체는 이러한 문자 해독 능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문자 해독 능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다.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2번부터 5번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뉴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명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은 대표적인 뉴미디어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체들 모두 인터넷을 바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뉴미디어에 해당한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대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되어 있는데 뉴미디어, 우리 인터넷 방송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죠. 한 사람이 방송을 하면 그 내용을 수십, 수백, 수만 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원한다면 시청자가 화면을 켜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면대면 소통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그 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시 보기를 한다면 간접적 소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되어 있는데요. 대중매체의 중요한 특성이죠.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대중들에게 한 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맞고요. 또 정보의 양도 아주 많죠. 대량의 정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1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윗글을 참고하여 매체에 대해 설명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면대면 소통이 가능한지 또 특징과 예 들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한 음성 언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 언어 그리고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 매체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음성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하는 말하기와 듣기에 해당을 하고요. 말하기와 듣기는 우리가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죠. 면대면 소통에 해당하고요.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쇄매체에는 우리가 책이나 신문이 해당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온라인 신문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건 종이신문이었고요. 온라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뉴미디어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책과 종이신문
의 경우에는 면대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문자를 통해서 항상 간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은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써놓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읽거나 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의 경우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책은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또 그걸 갖다 줘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라디오는 충분히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내가 거의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대신에 라디오 역시 면대면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통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면 또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상 매체에는 텔레비전, 영화 등이 있었고요. 이 역시 면대면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아까 보았던 음성 매체, 라디오와 달리 소리, 음성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전송이 가능했다.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뉴미디어는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들, 블로그,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매체는 다수의 동시적이거나 비동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우리 영상통화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면대면도 가능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6번의 정답은 온라인 신문이 인쇄매체에 들어간다고 잘못 이야기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2번 보기의 매체 언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보기를 보면 은솔이가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데 진동이 울리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효과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합 양식성이 드러난 사례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씩 선지를 보면요. 1번 은솔이가 웹툰을 보는 시간은 제약이 따른다 되어 있는데 웹툰은 우리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은솔이는 작가와의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뉴미디어의 경우 작가와의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을 보이고 또 소통하는 거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 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다. 3번 보기에 뉴미디어 사용에 4D 효과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4D 효과 시청각 외에 움직임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 등을 활용한 사례가 해당을 하겠죠. 여기 보면 진동, 울리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D 효과도 활용을 하고 있다 알 수가 있고요. 4번 소통 방식 면에서 대체로 텔레비전이 보기엔 뉴미디어보다 수용자의 참여가 많다 되어 있는데 수용자의 참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 우리 단순히 수용자들은 수용하기만 하고요. 의견을 보내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댓글을 남겨서 수용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이번에 5번 은솔이는 문자, 이미지, 소리, 음성, 진동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체, 예시를 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제시된 이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헌지가 됐었죠. 이러한 경우 우리가 단순히 뉴미디어 생각만 하고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매체의 특성도 꼭 기억을 해서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